제가 그동안 정리해온 것이 거실의 먼지가 아니라 바로 그의 목을 옥새일 밧줄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날 남편이 저를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5년 동안 그의 발밑을 닦고 그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숨죽였던 제 인생이 그의 입술 끝에서 고작 유통기한 지난 우유 팩 취급을 받으며 끝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정리해온 것이 거실의 먼지가 아니라 바로 그의 목을 옥죄일 밧줄이었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는 버림받은 아내의 비참한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냥감으로 여겼던 포식자의 심장을 가장 정교하고 우아한 설계로 도려낸 한 인간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파멸을 설계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름 끼치는 진실과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끝까지 눈을 떼지 마십시오. 저는 그날도 남편의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5년 내내 제 시선의 끝은 언제나 그의 넓고 차가운 등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동등한 인격체로 마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거실의 소파나 주방의 식탁처럼 필요할 때 거기 있어야 하고 불편할 땐 언제든 치워버릴 수 있는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길게 몸을 뉘인 채 그는 제 얼굴조차 보지 않고 공중에 대고 말을 뱉었습니다. 이제 당신, 내 인생에서 필요 없어졌어. 이혼해. 그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해서 마치 마른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5년을 함께 숨쉬고 같은 침대에서 살을 맞대고 그의 모든 짜증과 피로를 제 몸으로 받아내며 살았던 시간들이 고작 그 한마디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기괴할 정도로 선명한 감각이었습니다. 아, 이 남자는 나를 한 번도 사람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나는 그저 이 남자가 사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추악하고 구질구질한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필요했던 아주 값싸고 편리한 소모품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빨리 끝내. 식탁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약 봉투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그가 내뱉은 그 한마디에 오늘 하루 제가 정성껏 준비했던 집안의 온기가 힘없이 접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손에 쥔 약 봉투들을 다시 정갈하게 정리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수술 전 처방약들까지. 약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만 그는 그 소리조차 소음으로 느끼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집에서 정리는 늘 제 몫이었고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늘 급한 걸음으로 저를 앞질러 갔고 저는 그 속도에 맞추기 위해 제 폐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정리는 단순히 물건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워커홀릭을 자처하며 모든 개인적인 행정 처리를 제게 맡겼습니다. 그는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하지만 성실한 비서 정도로만 여겼기에 제 앞에서 모든 보안을 해제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컴퓨터는 켤 줄도 모른다며 그가 보는 앞에서 스마트폰 자판을 느릿느릿 독수리 탑업으로 쳤을 때 그의 눈에 비친 비웃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당신은 이런 거 봐도 몰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입금이나 하고 카드 영수증이나 잘 붙여놔. 그 오만이 그의 목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저는 매일 아침 그의 양복을 다리며 주머니 속 영수증 한 장, 카드 전표 한 장을 사진으로 찍어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었고 동시에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남편은 늘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서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사투를 벌이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피곤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던 사람치고는 누군가와 통화할 때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화장실 문틈이나 베란다 구석에서 새어나오던 그의 낮은 웃음소리. 그 웃음은 지난 5년간 제가 이 집 안에서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그는 항상 가시가 돋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괜히 캐묻지 마. 사람 피곤하게. 당신은 그냥 집안일이나 잘해. 캐묻지 말라는 그 말은 이미 숨길 것이 가득 차서 넘치고 있다는 비겁한 고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뒤 제 생일이었습니다. 달력을 보지 않으면 제 생일인지 그저 시어머니의 정기검진 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누구의 축하 전화도 없었고 남편의 메시지 한 통 없었습니다. 그는 자정이 다 되어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먹었어? 수술 준비는 차질 없지? 아,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제 생일 축하한다는 말 대신 돌아온 질문이 노인의 약 복용 여부와 돈 문제였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헛웃음이 올라왔습니다. 약보다 먼저 제 목구멍으로 삼킨 건 이 정도면 괜찮다. 다들 이렇게 희생하며 산다는 비참한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사실 저는 5년 전 결혼할 때 가져온 얼마간의 종잣돈을 남편 몰래 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는 생활비를 아끼고 그가 관리하라고 던져준 가계 자산의 빈틈을 이용해 제 미래를 위한 청산 자금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죠. 남편은 제가 주식계좌 하나 개설할 줄 모르는 여자인 줄 알았겠지만 저는 그의 법인 카드 사용 패턴과 회사의 분기별 재무제표를 대조하며 그가 빼돌리는 미세한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진한 양주 냄새와 함께 낯선 향기를 달고 돌아왔습니다. 평소 쓰던 향수도 담배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하는 달콤하고도 서늘한 냄새. 그 냄새는 그의 셔츠깃이 아니라 그의 심장 깊숙한 곳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취기에 젖어 잠꼬대처럼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이 제 평온했던 삶을 난도질했습니다. 은수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다 왔어. 은수. 그 이름은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서재 깊숙한 곳, 낡은 앨범 속에 숨겨져 있던 사진 속의 여자. 그는 그녀를 잊지 못했다고, 아니, 그녀를 되찾기 위해 저라는 도구가 필요했다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부터 제 인생의 설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은수를 돕기 위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녀의 아이 민지가 사실은 누구의 핏줄인지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 식은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요즘 좀 힘들다더라. 남편이랑 사고로 사별하고 애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대. 지인들이 좀 도와주자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이 좀 챙겨주면 모양새가 좋잖아.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내 앞에서 지금 이 타이밍에 당신의 첫사랑 소식을 지인 모임의 안부인 양 포장해서 꺼내는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흔들릴 만한 단어가 무엇인지, 제 안의 평온을 깨뜨릴 가장 예리한 칼날이 무엇인지요.
그날 이후로 마치 누군가 잘 짜놓은 연극 대본처럼 그 이름이 제 삶의 곳곳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갔던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봤다는 지인의 무심한 연락, 그가 참석한 비즈니스 세미나의 참석자 명단에 나란히 적힌 그녀의 이름.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연처럼 배치되어 있어서 의심하는 제가 오히려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서서히 미치게 만들기 위해 혹은 스스로 이 집을 나가게 만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심리전이라는 것을요. 결정적인 균열은 가장 믿었던 곳,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술 일정이 갑자기 미뤄졌다는 문자 한 통에 급히 병원을 찾았을 때 원무과 직원은 제게 믿기 힘든 말을 건넸습니다. 보호자분, 수술비.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입금하시기로 한 분이 어제 결제를 취소하셨어요. 연락도 안 되시고요. 분명 남편은 회사 인센티브로 처리하겠다고 효도하는 셈 치고 자기가 다 하겠다고 회장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 돈을 결제 취소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비자금 세탁 통로로 사용하는 유령 회사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유령 회사의 이름은 E&S 컨설팅, 은수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남편은 감히 회장님의 눈을 속여가며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어느 때보다 초조해 보였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재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복도 끝 차가운 벽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다 해결돼. 그 여자만 정리하면 회사 지분도 노인네 상속도 다 우리 거야. 조금만 참아. 은수야, 이제 거의 다 왔어. 내 마누라? 걔는 바보라 아무것도 몰라. 남편은 은수를 돕기 위해 회장님의 차명 계좌 정보를 빼돌려 정치적 라이벌인 김 의원 측에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제국을 찬탈하려는 쿠데타.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효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잔인한 계산과 탐욕스러운 열망만이 끌어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회장님조차도 치워버려야 할 노인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지금 비명을 지르면 나는 지는 것이다. 저들의 설계에 놀아나는 것이다. 그날 이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며 그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지도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도망쳐서 불쌍한 딸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아주 차갑고도 투명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결혼이 사랑이라는 옹기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추악한 비밀을 덮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설계된 차가운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면 나 또한 감정이라는 사치스러운 무기로 싸우지 않겠다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묻지 않고 확인하겠다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의부중 있는 미친 여자로 몰아세울 온갖 가짜 증거들을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대신 들었습니다. 그가 내뱉는 말과 말 사이의 미묘한 떨림을 거짓말을 하기 전 본능적으로 숨을 고르는 0.5초의 타이밍을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방 안에 남는 그 소름 끼치는 정적의 무게를요. 그는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갔고 가끔 들어와도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식탁 위에 옹기는 늘 제 몫인 하나뿐이었고 그 하나마저도
항상 도끼를 머금은 채 식어 있었습니다. 제 결정은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5년간 모아온 비상금과 주식 투자 수익을 정리해 찾아간 흥신소 사무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밝고 깨끗했습니다. 그 밝음이 오히려 제게는 비현실적인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파헤칠까요? 남편분이 꽤 높은 자리에 계신데 뒷감당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담원이 무심하게 던진 질문에 저는 잠시 창밖의 무채색 건물을 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남편이 당신들에게 정보를 숨기기 위해 주는 돈 혹은 입막음용으로 던져주는 액수의 정확히 2배를 입금하겠습니다. 성금이고 성공 보수는 제 남편의 몰락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날들이죠. 그 말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경영적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결혼이라는 지옥 같은 비즈니스의 숫자와 자본이라는 냉정한 잣대를 들이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조사는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노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베일에 쌓여 있던 남편의 과거들이 하나둘씩 제 책상 위로 배달되었습니다. 흥신소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는 제 손안에서 무겁게 출렁였습니다. 그것은 지난 5년의 세월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증명하는 성적표와 같았습니다. 남편이 매주 목요일마다 퇴근 후 들렀던 용산의 작은 오피스텔, 그곳에서 은수와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그가 은수의 아들 민지에게 사준 값비싼 장난감과 명품 옷들의 결제 내역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그리고 너무나 추악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의 모든 기록, 의도적으로 지워진 예전 거주지 정보, 갑자기 연락이 끊긴 지인들의 리스트. 저는 보고서의 책장을 넘기다 어느 한 지점에서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결혼 전에 저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아니 세상에서 영원히 매장했다고 믿었던 진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단순한 여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민지. 7살 된 그 아이는 남편이 사장 승진을 앞두고 완벽한 가정을 가진 남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저와 결혼하는 동안 철저히 숨겨져 왔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은수와 그 아이를 위해 5년 전 저라는 깨끗한 배경을 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남편의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주인공의 치밀한 정보전과 남편의 숨겨진 아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민지라는 아이의 존재는 제 심장에 박힌 마지막 말뚝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을 위해 아이는 필요 없다고 달콤하게 속삭이던 그의 입술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여자의 아이에게 제 돈과 제 시간을 훔쳐서 아버지가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며 떨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99.9% 완벽한 남편의 핏줄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균열의 증거들은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도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 통을 비우다 발견한 낯선 남자의 셔츠. 제가 사준 적도 없고 남편의 사이즈도 아닌 옷까지. 제가 그것을 들고 묻자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거 뭐야? 왜 우리 집 세탁기에 들어있어? 옆집이랑 빨래가 섞였겠지.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집안에서 감시자처럼 굴지 좀 마. 그의 거짓말은 언제나 설명보다 빨랐고
논리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증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시어머니와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륜과 횡령을 덮기 위해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설계.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만만해졌습니다. 마치 판이 이미 자신의 승리로 끝났다고 확신하는 오만한 도박사처럼 제 앞에서 여유를 부렸습니다. 남편의 오만함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은수의 아이 민지를 위해 제 이름으로 된 적금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비로소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자금줄이자 사회적 이미지를 위한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회사도 돈도 이제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어. 어머니 수술도 당신 없이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당신 역할은 끝난 것 같네. 어느 저녁 비싼 와인 잔을 기울이며 그가 내뱉은 그 말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오래된 가구를 폐기 처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처럼 아주 가볍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혼의 서류는 내 변호사가 내일 보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 아이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가 회사 공금을 빼돌린 정교한 장부까지 전부 제 손안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제가 내민 예비 서류들을 보고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이거 다 가짜야. 합성이잖아. 요즘 세상에 이런 종이 쪼가리 누가 믿어? 법원? 웃기지 마. 내 인맥과 변호사들이 누군지 잊었어?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세상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여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할걸. 그의 말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거대한 공포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으로 그 진실 자체를 가짜로 낙인 찍을 수 있다는 오만함. 이 게임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럽고 치졸하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말싸움을 하는 것조차 제 귀한 산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 저는 달력에 조용히, 아주 조용히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디데이. 그것은 피 비린내 나는 복수의 날이 아니라 오염된 제 인생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정돈하는 정리의 날이었습니다. 디데이는 이상할 만큼 평온하게 찾아왔습니다. 영화처럼 벼락이 치거나 폭우가 쏟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밖의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5년 동안 저를 기만하며 사용했던 모든 소도구들, 그가 은수에게 보냈던 연애편지의 복사본, 그가 아이 민지의 생일 선물로 샀던 영수증들, 그리고 그가 회장님의 비자금을 세탁했던 E&S 컨설팅의 비밀 장부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정교한 보고서로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의 외도를 고발하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가문과 회사, 그리고 아내를 배신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몰락의 설계도였습니다. 남편은 그 평온함을 자신의 완전한 승리이자 저의 굴복으로 오해했습니다. 제 침묵을 패배자의 비굴한 수긍으로 착각한 채 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고쳐매며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서류는 읽어봤지? 도장 찍는 게 당신한테도 최선이야. 위자료는 내가 특별히 더 챙겨줄 테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자비를 베푸는 듯한 그 목소리. 저는 화장대 거울을 보며 입술을 바르다 거울 속의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 많이 했어요. 당신 말대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맞겠더라고요.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똑똑하게 굴어야지. 오늘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고. 그가 나간 뒤 텅 빈 집안에는 그가 남긴 싸구려 오만함의 잔향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10시. 이미 제가 예약해둔 자료들이 발송되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메일을 대량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손을 더럽히는 하수의 방식이니까요. 대신 저는 남편의 가장 큰 약점인 시아버지, 즉 회장님과의 단독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들의 승진을 앞두고 가장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들의 외도를 호소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리스크를 보고하러 간 것이었죠. 회장님의 집무실은 거대하고 차가웠습니다. 노년의 제왕은 책상 너머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앉아 저는 제가 준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은 단순히 딴 마음을 품은 게 아닙니다. 회장님의 제국을 밑바닥부터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가 은수라는 여자를 위해 만든 E&S 컨설팅은 사실 회장님의 비자금을 세탁해서 라이벌 가문에 넘겨주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그는 회장님이 물러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 서류는 제 남편이 관리하던 페이퍼 컴퍼니 E&S의 실제 자금 흐름표입니다. 회장님께서 아드님께 맡기신 차명 비자금 중 약 20%가 이 유령 회사를 통해 은닉되었고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회장님의 정적인 김 의원 측의 로비 자금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장님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사장 자리를 일찍 찬탈하기 위해 적진과 손을 잡았습니다. 제 말에 회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평생 일궈온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회장님은 평생을 걸쳐 지켜온 자신의 자존심이 아들의 배신으로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이, 민지는 김 의원과 은수 사이의 아이가 아니라 제 남편의 아이입니다. 남편은 이 아이를 방패 삼아 김 의원과 혈연적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회장님을 배신할 준비는 5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아들이 아니라 뱀을 키우고 계신 겁니다. 회장님에게 이것은 더 이상 가정사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숙청의 명분이었습니다. 회장은 제 앞에서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놈 방 비워 감사팀 투입해.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여러분, 남편이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이 뻔뻔한 상황, 주인공의 지능적인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회장실을 나오며 저는 비로소 5년 만에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로비의 거대한 대리석 바닥을 걷는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약속된 변호사 사무실 로비에 나타난 남편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기세등등함은 간대없고 헝클어진 머리와 초점 없는 눈동자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달려들어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 오고 감사팀이 내 방을 뒤지고 난리인데 이 서류들 다 뭐야? 다 가짜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감사팀이 확인해 보면 알겠죠. 아, 그리고 회장님께서 당신을 승계구도에서 완전히 제외하시겠다고 하더군요.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자식은 필요 없다는 게 그 집안 가풍 아니었나요? 특히 아버지를 배신하고 적과 손잡은 자식은요. 제 말에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잠깐 미쳤었나 봐. 은수가 시킨 거야, 제발. 회장님께 오해라고 말해줘. 제발. 내가 다시 다 돌려놓을게. 당신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 비굴하게 제 치맛자락을 붙잡는 그 손길이 너무나 혐오스러워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삼켰던 수많은 눈물과 굴욕이 이제는 그의 비굴한 절규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잡고 있는 제 치맛자락을 거칠게 털어냈습니다. 당신이 5년 동안 저를 정리했던 방식대로 저도 당신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려는 것뿐이에요. 불만은 없겠죠? 저는 그의 손을 밟듯 밀쳐내고 변호사가 내민 이혼 합의서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당신이 은닉한 재산의 70%를 재산분할로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횡령한 금액 전액은 회사에 반납하는 것으로 회장님과 합의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증거들은 감사팀이 아니라 검찰로 바로 갈 거예요. 당신 인생에서 돈과 지위를 전부 뺏는 게 제 목표니까요. 그가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던 변호사들도 이제는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을 찍었습니다. 한때 제 인생의 전부였던 남자의 마지막은 종이 위에 찍힌 붉은 낙인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는 인감을 찍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사장의 꿈도 은수와의 달콤한 미래도 모두 그 낙인 속에 타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제 안의 어두운 방들을 하나씩 닫았습니다. 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배신감, 외로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참함까지 이제 그 모든 방들의 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를 버릴 시간이었습니다. 1층 로비의 문이 열리자 밝은 햇살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5년 동안 제 안에서 썩어가던 고름이 마침내 터져나오고 새살이 돋아날 준비를 마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와 탁 트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매연 섞인 도시의 공기가 이상하게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등을 보며 숨을 죽이던 여자는 이제 그 건물 안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약 봉투도 남편의 짜증 섞인 뒷모습도 낯선 여자의 향기도 없습니다.
오직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워진 저만의 공간. 저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제 숨을 깎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설계에 이용당하는 부품이 아니라 제 인생의 유일한 설계자로서 하루하루를 쌓아갈 것입니다. 복수는 피로 씻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것임을, 그리고 가장 우아하게 구조적 청산을 하는 것임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요한 서곡이었습니다. 5년의 긴 악몽 끝에 찾아온 이 평범한 자유가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저는 새로 이사한 집의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남편이 살고 있는, 아니, 이제는 쫓겨났을 저택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빛이 전혀 그립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제가 직접 피운 따뜻한 차 한 잔과 제가 읽고 싶은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오롯이 저만의 시간. 안녕히 가세요. 당신이 만들었던 그 지옥 같은 무대 위에서 저는 이제 퇴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행복해질 작정입니다. 저를 설계하려 했던 당신의 그 오만함이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이야기 가슴속 시원한 사이다가 되셨나요? 한 여자의 품격 있는 홀로서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